고대 문명은 예외 없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낙동강이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구미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일찍이 산업도시로 발달했다. 빼어난 경관, 신령한 기상에 금오산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도시 구미.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선명하기 때문일까? 상대적으로 구미의 정신문화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명경지수에 만물이 비치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의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운 풍경은 구미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게 한다. 구미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 익숙한 도시의 낯선 여행을 금오산 자락에서 시작했다. 이곳은 구미의 금오산 둘레길입니다. 구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수출 산업공단이 조성된 도시였죠. 경제 성장이 절실했던 70년대 이곳 구미는 바로 수출 산업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이곳 구미가 한국 정신문화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금오산 저수지를 중심으로 길게 이어진 올레길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 명소다. 너른 저수지와 수려한 금오산을 품고 있어 계절마다 저수지에 비친 풍경이 백미다. 금오산 저수지가 1946년 말에 준공됐으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광이다. 세월은 무상하고 역사는 촘촘하다. 삼국시대 일성군이었던 구미는 고구려 백제와 인접한 신라의 영역이었다. 고구려, 백제, 이 가야에 둘러싸여 있는 이 신라는 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낙후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신라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불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신라는 삼국 중에서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고 또 불교를 공인하는 과정에서 2차전 순교라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버풍왕 이후 이 불교가 공인되면서 신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고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네, 바로 불교는 바로 신라 삼국 통일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이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가로막혀 중국 대륙과의 직접 교류가 어려운 위치였다. 강성한 고구려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다. 3세기 후반 신라 땅 일성군으로 한 스님이 들어왔다. 무코자로도 알려진 아도화상이다. 고구려에서 내려온 아도화상의 발길이 멈춘 곳은 일성군 모래장자의 집이었다. 모래장자의 옛 집터에는 당시의 우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아도화상은 모래의 집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한다. 신라 불교가 시작된 것이다. 아도화상의 전법 이후 이 지역은 불도가 열렸다는 뜻으로 도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아도화상은 이 모래의 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고구려 백제의 불교가 왕실 불교에서 출발했다면 신라 불교는 이렇게 아도화상에 의해서 모래장자의 집에서 민중불교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불교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학문이자 종교였습니다. 부처님 시대도 그랬지만 새로운 종교, 새로운 학문을 알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도화상과 무코자가 각기 다른 인물이란 설도 있지만 이곳 모래의 집에서 신라 최초로 불법이 설해졌다는 것은
여러 사료에 공통된 기록이다. 그런데 아도화상은 왜 신라의 중심인 경주가 아닌 이곳 구미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제 신라의 불교는 완전히 생소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사상이었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선뜻 접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모래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새롭게 기반을 가진 큰 세력가가 이 새로운 불교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낙산리에는 오래된 고분군이 분포돼 있다. 4세기 중엽, 구미 지역이 신라로 편입되기 전까지 구미에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있었고 규모가 큰 고분은 그들 세력가들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흥왕 이전까지 신라는 국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부족 연합체에 지나지 않았고 모래 장자는 지역 세력가로 낙동강을 통한 교류로 인해 불교의 존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네, 이 구미는 낙동강 중류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낙동강을 통해서 가야와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이 사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사료가 좀 빈약해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바로 이런 고분을 통해서 당시 문화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학자들이 이런 고분들을 조사는 했습니다. 근데 연구 성과 보고가 없어가지고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은 바로 3에서 5세기 그 시대 이 가야와 신라 시대의 무덤 양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분의 크기라든지 낙동강을 따라 양쪽에 포진된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고분들은 바로 그 세력의 지배자들이 이곳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산리뿐 아니라 구미 시내에서 가까운 황상리에도 고대 고분군이 남아있다. 고분의 구조는 가야와 신라의 무덤 양식이 혼용됐지만 출토된 유물은 신라의 생활문화였다. 무덤의 주인은 그 신라의 지방 세력이죠. 당시에는 신라 중앙정부가 이쪽을 직접 제압해서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의 유력자들을 활용해서 지배를 해 나가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 기반을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서 그 유력자들의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정치 반자치적인 정치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이들이 살았던 역사는 무덤과 함께 침묵 속에 잠들어 있다. 모래장자의 집에 은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아도화상은 선산에 사찰을 창건하기에 이른다. 아도화상이 이 절을 짓기 위해 절터를 알아보던 중에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만발한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복숭아꽃, 오약꽃, 도리사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이 삼국의 최초 사찰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 바로 이곳 도리사입니다. 이 아도화상이 이 도리사를 창건한 이후 100여 년이 지난 527년 이 신라는요 2차돈 순교 사건을 계기로 불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불교를 공인한 그 이전부터 이곳 구미에선 이미 민간신앙으로 불교가 융성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2차돈 역시 이 불교의 성지를 알 수 있는 이곳에 순례를 오지 않았을까요? 신라 불교의 성지, 도리사로 길게 이어지는 느티나무 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라 불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무려 100여 년이 필요했고 그때까지 구미는 도리사를 중심으로 신라 불교의 성지였다.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인과를 보는 안목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하고 도리사를 창건하여 본격적인 전법에 나섰을 때도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지 못했다. 불교가 신라 삼국 통일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걸 알기까지 몇 세기가 흘러야 했다. 1600년 한국 불교의 기틀을 세운 아도화상이 도량을 굽어보고 있다. 태조선원은 근현대까지 이름난 수선도량으로 성찰 스님을 비롯해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머물며 수행 정진하던 곳이다. 고색창연한 도리사의 품격과 구미 지역 불교 예술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극락전 마당이다. 오래되었다고 귀하고 보물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엄탑으로 불리는 도리사 석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식이다. 국내 유일의 독특한 조형으로 일반 석탑과 형태가 전혀 달라 이형탑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도리사 석탑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조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탑은 일반적인 석탑과는 달리 기단부를 생략하고 탑신부부터 조형한 탑인데요. 1층 탑신에 보면은 그 수직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러한 석재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조형은 그 고려 초기에 현화사 석탑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아마 제작 시기는 고려 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봉헌탑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탑 안에 부처의 상이나 이런 그림들을 봉헌하기 때문에 주로 문비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 탑은 초층과 2층에 두 개의 문비가 이 조각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으로 봤을 때 아마 초전지에 봉납하기 위한 봉헌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17세기에 건립된 극락전은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다. 칠보로 장엄된 극락세계를 옮겨놓은 듯 극락전 내부도 화려한 단청과 연꽃, 연봉 등으로 장엄되어 있다. 1600년에 조성된 목조 아미타불이다. 극락전 뒷마당엔 세존 사리탑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석종형 부도가 있다. 도굴꾼에 의해 언덕 아래로 떨어져 있던 것을 경내로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사리함과 진신사리가 발견됐다. 우리나라에 모셔진 불사리 가운데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76년 이 세존사리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견됩니다. 아도화상이 이 불교를 신라에 전파로 올 때 모시고 온 사리인데요. 이 사리는 사리탑 금동 육각 사리함에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동 육각 사리함은 이 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보가 되었고 직지사 성보 박물관에 위탁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사찰이 중창되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정멸 보궁을 짓고 세존 진신 사리탑을 새로 조성해 모셨다. 정멸 보궁엔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사리가 곧 부처님의 진신이기 때문이다. 오솔길로 이어진 숲속엔 한평 남짓한 평평한 바위가 놓여 있다. 아도화상이 참선한 좌선대다. 좌선대 앞에 아도화상 사적비를 세워 아도화상의 공적을 기리고 있다.
아름다운 소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면 전망이 좋은 서대에 이르게 된다. 길게 굽이져 흐르는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다. 아도화상이 창건한 또 다른 사찰, 김천 직지사의 창건설화도 여기서 시작됐다. 저쪽이 김천 직지사입니다. 아도화상이 저곳 이 황악산 아래에 길지가 있다라고 해서 손을 쭉 뻗어가지고 가르쳤다 해서 직지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실은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선종의 가르침에서 따온 유래가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화상이 이 절을 창건한 5세기는요 아직 선종이 태동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선종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이 보리달마가 중국에 온 때가 520년 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도화상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직지사라는 이름이 좀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곳은요, 그 나의 문화신 납사기를 썼던 유홍준 교수님, 그분이 이곳에서 바라본 낙동강이야말로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맑은 날이면 남쪽으로 금오산도 조망되는데 금오산이란 이름도 아도화상에서 시작됐다. 산 근처를 지나던 아도화상이 금까마귀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금오산이라 명명했다. 태양의 전기를 받은 명산이라는 뜻으로 기암괴석이 장관이다. 해발 1000m가 채 안 되는 높이지만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워 국내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정상 현월봉을 지나면 바로 아래 바위 절벽 사이로 동국 제1문이 세워져 있다. 약사암으로 들어가는 일주문이다. 아찔한 바위 절벽에 신묘하게 붙어있는 약사암이다. 불보살이 자비심으로 중생계를 살피듯 구미 시가지를 품고 있다. 경북 팔경으로 꼽히는 금오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은 선경의 약사암 풍경이다. 이미 세속의 경계가 아니건만 종각은 구름다리를 건너 또 다른 천상계다. 아도화상이 구미에 불도를 전한 것처럼 금오산 정상에서 부처님의 법음, 천상의 소리를 전한다. 금오산은 천년고찰 약사암뿐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수많은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종소리, 묵탁소리가 끊이지 않던 불교 성지였다. 발견된 폐사지만도 18곳이다. 금오산의 또 다른 풍경으로 손자 잃은 할아버지의 절절한 그리움이 녹아든 탑군이 있다. 금오산 오형돌탑이다.
어린 손자를 위한 할아버지의 깊은 정이 금오산 풍경이 됐다. 구미에서만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불교 미술은 금오산 마의 열애 입상으로도 남아있다. 암벽 모서리에 조성된 독창적인 작품이다.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긴 팔로 만중생을 품으시는 열애불의 원력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금오산 마애불은 모서리에 특이하게 그 조각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양각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작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의 독립된 원각불상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황상동에도 규모가 큰 마의 열애 불상이 있다. 불교를 구심점으로 삼국 통일을 도모했다는 메시지가 담긴 조성 설화가 있는 거대한 미륵불이다. 아도화상 때부터 불교 성지였던 금오산은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지이기도 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산성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가 되면서 대규모로 확장됐다. 영조 때는 3,500명의 병력이 주둔하며 산성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다. 금오산성을 기점으로 해운사까지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정상까지는 험준한 등산로다. 경사가 급하고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금오산은 일찍이 달마대사가 돌을 닦았다는 중국 숭산에 빗대어 남숭산으로 불려왔다. 도선국사가 창건한 대혈사 자리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고 근래에 해운사로 복원됐다. 해운사 근처에 높이 28m의 대해 폭포가 있다. 수량이 많을 때는 소리가 금오산에 울려 명금폭포로 불리기도 한다. 바위가 많은 금오산은 특히 동굴이 많아 좋은 수행처이기도 했다. 해운사 뒤편의 거대한 암벽엔 오래된 수행터 도선굴이 있다. 아슬아슬한 암벽을 따라 오르면 도인들의 정기가 서린 도선굴을 만나게 된다. 도선국사가 참선 정진한 수행터다. 고려말 충신 야은 길제도 이성계의 부름을 외면하고 낙향해 도선굴에 은거했다. 도선굴에서 수양한 길제는 금오상인이란 호를 즐겼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누구하되 빈대는 간다. 어지버트 평년월이 꿈이런다. 길제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영조 44년에 건립한 채미정이다. 생미지에 보면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영남인재의 반을 키워낸 인물이 길제 선생입니다. 성략의 대가, 고려말 충절의 상징이었던 야은 길제 선생. 그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 구미입니다. 길제 선생은 이제 11살 때부터 선산 도리사에서 글을 배우고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유학자가 왜 절에서? 네, 이 고려부터 이 조선 중기까지 사찰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일단 스님들이 당대 최고 지식인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 사찰은요, 일반인들이 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이었던 것이죠. 길제가 살았던 고려말 조선초는 역동적인 변혁의 시기였다.
나라가 바뀌고 중심 철학이 교체되는 변화기였다. 길제를 중심으로 조선 성리학이 융성하면 할수록 불교는 억압받고 폐사되는 사찰이 늘어갔다. 채미정의 채미는 길제처럼 충절을 지킨 백이 숙제의 고사에서 이름을 따왔다. 숙종은 야은 길제의 절의와 청렴한 기풍을 칭송해 오원절구의 친필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 소학이라는 책은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본적인 윤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보통의 학자들은 그런 것을 건너뛰어서 뭐 화려한 문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천리를 논한다든가 아니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을 논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기초가 안 잡혀져 있는데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고차원적인 공부만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제에서 이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생활 방식, 예의 범절을 가르쳤다. 그게 소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길제의 정신과 학풍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이다. 길제의 소학 중시 학풍은 훗날 소학동자로 불린 김굉필에게 이어졌다. 김굉필은 소학을 읽고서야 비로소 천리를 깨달았다고 수레했다. 곱게 물든 단풍으로 채미정의 가을 운치가 절정이다. 채미정은 중앙 한 칸만 온돌방이고 사방에 마루를 깔았다. 온돌방 사면에는 벽체 없이 들문을 설치했다. 이 고려말 충신 중 유명한 사문이 있죠.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제. 이 태주 이성계가 이 야은 길제 선생을 그렇게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이 길제 선생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이곳 선산에서 후학을 양성합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네, 세상을 다 얻었으나 금오산 한 떼기만큼은 얻을 수 없었다. 바로 그 금오산 한 떼기가 야은 길제 선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길제의 문화에는 이 김숙자 등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는데 그 학통이 김종직,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로 이어지면서 야은 길제 선생은 조선 성리학의 큰 뿌리로 남게 됩니다. 길제 문화로 전국에서 선비들이 몰려들었고 조선 개국을 반대했던 길제에 의해 조선의 인재들이 배출됐다. 길제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선조 5년에 세워진 금오서원이다. 서원 철폐 때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다. 아도 화상으로 시작된 불교 사상은 유학 발전의 정신적 토대가 됐고 길제로부터 시작된 구미의 선비 정신은 구미 곳곳에 크고 작은 서원들을 남겼다. 숙종의 사액 서원인 월암 서원이다. 일선리 낙동강변에 있는 문화재 마을이다. 안동에서 이주해온 전주 유씨들의 집성촌이다. 인하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자 영남 선비들의 정신적 고향인 이곳 구미로 집단 이주해 온 것이다. 구미 성리학 역사관 개관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끈을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미 성리학 역사관이 개관됐다. 인문학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다시 정신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신라 불교 초전지며 성리학의 본향인 구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구미는 적어도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진 문화가 누적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쯤부터 누적된 가야, 신라 또는 백제의 문화들이 여기에 남아있고, 불교가 들어오고 또 성리학도 들어오고 또 근대 문화도 이쪽으로 영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도금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또 교조화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구미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은 국보 문화재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죽장리 석탑은 전국에서 가장 큰 5층 석탑이다. 크기뿐 아니라 석탑을 쌓아 올린 방식이 독창적이어서 미술 사가뿐 아니라 사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죽장사지 5층 석탑은 기단부를 일반 석탑처럼 결구하는 결구식 기단에 탑신부를 이렇게 모전 석탑을 모방한 형태로 쌓아 올린 탑이거든요. 자, 이런 탑의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서 크기로 봤을 때 가장 크고 웅대한 탑이 바로 이 죽장사 탑입니다. 이 죽장사지 탑이 신라 탑화사에서 갖는 중요성 중에 하나는 그러한 탑화 형식이 오히려 반대로 경주로 유입돼서 경주에서는 기단을 궤체석으로 만드는 모전석탑이 탄생됐다는 점입니다. 강 건너에는 죽장리 5층 석탑과 남매탑으로 불리는 3층 석탑이 있다. 규모가 작을 뿐 죽장리 5층 석탑과 같은 방식의 조형이다. 분황사 모전 석탑을 비롯해 경주에서 보이는 탑의 조형 방식이 구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유독 구미에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불교 문화재가 많은 것일까? 비단 이제 화엄 석탑뿐만이 아니고 구미 지역에 나타나는 탑의 형태나 양상들을 보면 상당히 독창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역이 간 특수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구미 지역이 초전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신자들이 그곳에 와서 어떤 조형물을 세우고 싶어 했던 그러한 조형욕,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오산뿐 아니라 구미 전 지역에서 폐사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불교가 시작된 도계면 청화산 자락에는 과거 융성했던 거찰의 흔적이 남아있다. 무상한 세월과 함께 사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폐허가 됐지만 남아있는 탑의 석재가 웅장했던 도량의 규모를 말해준다. 조선시대 관할을 지으면서 주룩사 전각을 뜯어갔다. 그렇게 폐사된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주룩사에서 멀지 않은 곳, 최근에 복원된 또 다른 사찰 자비사다. 신라시대의 사찰터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이곳에서 나온 폐탑 석재가 여러 기다. 자비사는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기록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법화경을 비롯해 초기 훈민정음 연구의 귀중본인 몽산화상 법어양록과 예념 미타 도량 참법 등 기록문화재 24점을 보유하고 있다. 수다사는 신라 때 고찰로 사명대사가 크게 중창하여 10만 승병이 머물던 대찰이었다. 명부전엔 좌우로 시왕들이 시립해 있고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다. 외벽은 벽화로 장엄해 정토 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생사 윤회고를 벗어나 정토에 이르게 하는 반야용선과 소담스런 모란 꽃병이 그려져 있다. 다른 쪽 벽면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또 다른 벽화가 있다. 지옥도는 유격천의 하나인 지옥 세계를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생전에 지은 업보를 사탕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것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중생의 삶을 경책하는 익숙한 스토리의 벽화도 있다. 이 벽화는 안수정등이라는 것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즉 사람이 오용락에 취해서 모든 진리를 잃어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국 사찰 수다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선산 부수였던 반곡 정경달의 일기가 전한다. 난중 일기가 해전 일기라면 반곡 일기는 임진왜란의 육지전을 기록한 소중한 기록물로 책으로도 출판됐다. 옥성면 보구산 중턱에 자리한 대둔산은 아도 화상이 창건한 고찰이다. 깊은 산 속에 철옹성 같은 석축이 눈길을 끈다. 대둔산은 임진왜란 때부터 대표적인 호국 사찰로 10개의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사찰이 퇴락하며 불상까지 옮겨지는 순환을 겪기도 했다. 자, 이곳은 사명대사가 1606년 증축 이후 이 승병 만여 명을 주둔시킨 대둔사입니다. 근데 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석축이 엄청 단단하게 지금 쫙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망이 탁 트이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천연 묘세입니다. 사명대사는 이곳 대둔사뿐만 아니라 이 구미 수다사에도 승병들을 주둔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낙동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바로 부산에 이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병들이 주둔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곳이죠. 17세기 건축물인 대웅전은 겹처마에 다폭의 양식을 따르고 있어 장중하면서도 화려하다. 대둔사의 또 다른 보물 문화재, 건칠 아미타불이다. 조성 과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건칠 불상은 작게 조성되는데 대둔사 불상은 1m가 넘는 크기다. 이곳 대둔사도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로 정말 이 천년 고찰의 고색 천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대웅전과 이 건칠 아미타불은 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요. 일반적으로 불상을 만들 때는 철, 청동, 나무, 흙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건칠 아미타불은 특이하게도 삼배와 종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배와 종이를 겹겹이 두른 이후에 거기에 오칠을 하고 금박을 입힌 것이죠. 청량산엔 아도화상의 전법 의지를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사찰이 있다. 조선 중기까지 자연 동굴을 이용한 납석사가 있었다. 옛절의 동굴 법당을 그대로 살려 복원해 옆에서 보면 반쪽짜리 전각이다.
문수사에서 보존하고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과 마의 불이다. 마모가 심하지만 단아한 자태와 화려한 광배가 일품이며 목 없는 마의 불도 눈길을 끈다. 가을날 문수사는 국화의 향연이다. 문수사를 찾는 이들이 모두 불자는 아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여유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문수사의 국화축제는 유혹이다. 문수사의 색깔 있는 문화포교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수사 극락보전에서 사자암으로 오르는 소나무 산길은 이름도 정겨운 솔바람길이다. 사람들은 전망 좋은 카페를 찾듯 사자암을 오른다. 풍광이 좋고 차와 쉼터를 제공하는 절집의 인심이 좋아서다. 사람들은 이곳을 청량산 힐링 카페라고 부른다. 소규모 달빛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 문수사 음악회는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의 호응이 좋다. 종교의 틀을 벗어난 색깔 있는 음악회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게 된 것이 이 문수사에 먼저 음악회였습니다. 저 혼자 있다 보니 달이 너무 좋아서 달을 보면서 음악회를 열자. 그래서 달과 음악가,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늘 좋아하는 와인 음악회를 열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인연의 씨앗이 돼서 불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제 목표입니다. 종교가 무엇이든 문수사를 찾아오는 이들은 누구나 주인이다. 절집의 주인이고 시대의 주인공이다.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한 이유도 주인공으로 사는 빛나는 삶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낙동강을 이용한 백길과 육로가 발달한 구미시 도계면,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를 전한 초전 법륜지다. 신라 불교 초전지 마을에 특별한 순례단이 도착했다. 상월선원에서 안거를 마친 조계종 천막결사 자비 순례단이다. (1600년) 전 신라 땅에 처음으로 불도를 전파한 아도화상께 공양 올려 예배하고 21세기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원했다. 전법의 현장, 초전지 마을에서 만나는 아도화상은 또 다른 느낌이다. 목숨을 건 전법 의지와 원력에 합장하게 된다. 초전지 마을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며 기념관에서 아도화상과 신라 불교 역사를 실감나게 살펴볼 수도 있다. 신라 불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시작됐는지 전래 루트를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표기해 설명하고 있다. 도표와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 자료로 설명하고 있어 아도화상의 신라 불교 전법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국유사에 기록된 아도 화상의 행장을 설명하고 있다. 신라 눌지왕 때 향을 피워 공주의 병을 치료해준 시청각 코너다. 아도 화상의 진영이다. 어쩌면 아도 화상이 구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구미가 아도 화상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1600년 전 고구려에서 내려온 아도 화상이 왜 이곳 구미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려한 낙동강과 이 우뚝 선 기상에 금오산이 쫙 펼쳐진 고장,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고장, 이런 것이야말로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구미를 초전 법륜지로 정한 아도 화상의 안목도 대단하지만 이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꽃피워냈던 이 지역 민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개방성과 포용성이 바로 이 지역 오래된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사와 금오산을 비롯해 이 구미 곳곳에 있는 국보급, 보물급 문화유산을 통한 1600년의 시간여행.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이 구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듯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에서는 발화되지 않는다. 신라 불교는 아도 화상의 의지와 구미의 개방성이 만나 시들지 않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났고 한국의 정신문화가 되었다.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던 구미의 속살은 고색창연하면서도 활달한 불교 문화의 성지였다. 1600년 전 아도 화상이 선택한 신라 불교의 초전 법륜지로 곳곳에 창의적인 불교 예술이 천년 문화재로 남아있다.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중생구제의 원력은 도도히 이어졌고 지칠 줄 모르는 구미의 향상의지는 성리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수많은 인재들이 구미에서 배출되었다. 우뚝한 기상으로 시대 정신을 선도해온 구미의 태생적인 힘이고 저력이다. 이번 구미 촬영 어떠셨습니까? 사실 이제 구미하면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역사하는 저로서도 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도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완전 감동 먹었어요. 좀 한편으로 좀 반성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안 왔지라는 생각? 와 보니까 정말 고대 문화, 뭐 유교, 불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특히 정신문화의 본향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큰 도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곳 구미 오셔가지고 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오셔서 한번 힐링하고 한번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합니다.